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여야가 이 교과서 국정화 논란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무속인에 빗댄 막말까지 나왔는데 대통령 보러 무당이다. 글쎄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야당의 막말과 관련된 여야의 힘겨루기 내용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도말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대통령에게 거친 말 쏟아낸 야당. 정신분열, 무속인. 과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죠. 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오늘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만나보시죠. 일면에 실린 보도된 내용입니다. 건국대에서 원인 불명 집단 폐렴 증상 보였습니다. 그래서 30여 명이 현재 격리 조치가 되어 있는데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 캠퍼스를 말하는 겁니다. 동물생명과학대 학생들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증상이 그것도 집단으로 발생해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서고 현재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 건물은 폐쇄된 상황입니다. 교수 학생을 포함해 21명이 이 집단 폐렴 증상에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원인인지는 아직까지 질병본부에서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인 불명의 폐렴 감염병. 자꾸 메르스 때의 일을 연상케 하는데 걱정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염자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젖소 품평회에 다녀왔다. 건국대의 원인 불명 폐렴 21명. 이 동물생명과학대는요. 동물의 유전자를 연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젖소품평회를 다녀온 후 동물에게 전염되는 질병이 사람에게 옮아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름도 어려운 큐열의 가능성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과연 큐열은 어떤 건지, 동물과 사람에게 모두 감염되는 감염병은 종류는 어떤 건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경향신문인데요. 네, 북한 소식 하나 오랜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최첨단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모양, 북한의 과학기술 전당이라고 하는데 완공이 됐다는데 어째 이 모양이 핵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핵, 방사능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은데 대동강 쑥섬에 완공한 과학기술 전당의 전경입니다. 김정은이 이 건물을 시찰한 뒤 매우 만족감을 표시했다라고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거대한 이 원자력 모양의 과학 전당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 일면입니다. 한겨레 신문 하단에 실린 기사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다음 달 2일 첫 회담을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3년 반 만에 열립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열리는 건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번에는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일면에도 이 기사 싣고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정상회담인데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오차 넘는 한일 정상회담. 3년 반 만에 만나는데 글쎄 밥 한 끼 안 먹고 헤어진답니다. 과연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서울신문은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이 사진, 건국대학교 건물, 동물생명과학관 건물 정면에 붙은 사진입니다. 다음과 같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일시 2015년 10월 28일 11시부터 진행사항은 추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 이 건국대에서 발병한 원인 모를, 이름 모를 이 집단 폐렴 증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대학교 건물 현관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가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 한 동을 전격 폐쇄한 건 어제 오전 11시쯤. 학생과 교수 등 21명이 집단으로 호흡기 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일
연구원 3명이 감기와 비슷한 폐렴 증상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그제 저녁 10명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등 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각한 초기 환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환자는 자가 격리된 상황. 초기 환자들은 지난주 경기 안성에서 열린 젖소 품평회와 충북 충주에 있는 건국대 소유 동물농장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소에서 주로 발생해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인 브루셀라에 걸렸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내에서 호흡기 질환을 감염시킬 만한 그런 어떤 위험한 물질이 다루어졌는지 또 그런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취급이 됐는지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질병관리본부는 동물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원인 미산 집단 폐렴. 건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방금 우리 정동현 기자가 잘 보도를 했던 것처럼 건국대학교 21명, 교수와 학생을 포함한 21명이 원인을 모를,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병명이 뭔지도 모를 폐렴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성격이 매우 짙습니다. 현재 이 건국대의 동물생명과학대학실 건물은 전면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고 30여 명은 격리 조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급히 출동을 해서 원인을 현재 찾고 있는데 이 원인이 잡히지가 현재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수일간 건국대에서 발생했는지 일어났는지 날짜별로 저희가 긴급했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건국대 연구원 집단 폐렴 감염 사태. 처음은 10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동물생명과학대 연구원들이 폐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한 폐렴 증상이겠거니 뭐 폐렴을 걸릴 수 있는 전조 증상들은 많으니까요. 전염병이라고는 이때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 그로부터 3일 뒤죠. 연구원 2명이 건대병원 등에 추가로 현재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10월 24일. 이때부터 조금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로부터 3일 뒤 10월 27일. 이 건대병원이 하도 이상하니까 보건소에 원인 미상 폐렴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건대병원에서 이것은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초기에 자체적으로 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신고를 했다는 것은 중앙질병본부에 보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겠죠. 보건소가 자체 역학조사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합니다. 폐렴 증상 연구원이 그날 오후에 10명가량으로 불어났습니다. 결국 건대병원이 초기에 보건소에 신고를 했던 것이 잘했던 조치겠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결과 입원한 3명 말고도 10명가량 폐렴 증상에 감염된 연구원이 더 있었던 겁니다. 10월 28일 바로 다음 날 건국대는 즉시 동물생명과학대 건물을 폐쇄하기에 이르렀고요. 질병관리본부는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했습니다. 환자 21명 중 현재 9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서 격리 치료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희 위원님, 사실은 아직까지 이게 정확한 어떤 병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는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 병원체 검사 중인데 결과가 나오려면 조금 걸린답니다. 예. 이제 아침 보도에 따르면 두 가지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이 동물생명과학대 옛날 말로 하면 수의과대학입니다. 수의과대학, 예. 건국대 수의과대학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 중에 4명이 어떤 젖소 품평회를 다녀왔다는 걸로 봐서 네. 인수 공통 감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면 사람과 동물이 한꺼번에 같은 병행군에 감염되는 건데요. 메르스나 AI 같은 거 말입니까? 메르스는 그렇죠. 아직 메르스도 이제 법정으로 지정이 이제 됐죠. 지금 현재 10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광우병이 우리가 있고요. 브루셀라나 일본 뇌염, 사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동물을 감염시키는 병원균이 사람을 같이 감염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아까 우리 MC가 말씀하신 Q열, 그 Q열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가능성이 하나 점쳐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그 4명 말고도 다른 학생들이 감염된 걸로 봐서 그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에서 어떤 독성 실험을 하다가 다른 어떤 균에 의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하나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로 동물 과학대를 전체를 폐쇄를 했고, 우리가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때도 봤지만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폐쇄 조치와 소독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안영전 의원님 메르스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메르스로 아까운 목숨도 많이 희생이 됐고 전 국민이 메르스 때문에 공포를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혹시 이번 건국대 연구원들의 집단 전염 폐렴 증상이 인수 공통 감염 성격이 짙다니까 이 메르스 때처럼 순식간에 전파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건국대학교에서 초창기 대응을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들이 국립의료원 등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원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해외에서도 이 실험실에서의 이와 같은 사태가 곧잘 일어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중국에서도 한번 일어난 적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의과대학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되게 그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그 실험실에서 실험하던 세균이 유출됨으로써 발병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과연 그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감염태가 들어와서 그게 또 밀폐된 공간에서 확산이 됐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속 분평회를 또 이들 중에 4명이 다녀왔다고 하니까 전날에 그렇죠. 네. 소에서부터 옮은 것인지 아니면 실험실 안에서 소나 동물의 유전자를 연구하다가 거기서 했을 수도 있고 감염이 또 됐는지. 어떤 뭐 의학 전문가들은 아직은 원인은 모르지만 현재 유행 중인 그 마이크로플레스나 또 폐렴 마이코폴리스마 폐렴이나 100일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 3일 내에 원인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데 대해서 속히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 부분에서도 아직 거기까지 의료 당국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접촉했던 관련자에 대해서도 아마 신속한 처리랄까요? 그런 대응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일 큰 걱정인 게 정성희 위원님, AI가 처음 등장해서 AI의 위험성이 인지되기 시작할 단계에 분명히 AI는 새들끼리만 감염이 되고 사람에게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뒤늦게 사람에게도 옮는 것으로 판명이 났고 지난번 메르스 때도 2차 감염 없다, 3차 감염 없다. 감염의 전염성, 확산성 없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결국은 전염의 가능성과 전염의 확대성, 확장성, 4차 감염까지, 3차 감염까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보건당국에서 아직은 초기 단계라 뭔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발표한 이 내용을 믿어도 되는 건지. 현재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메르스는 우리가 모르는 질병이었습니다. 모르는 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 건대의 이 학생들과 교수를 감염시킨 질병균도 우리가 아직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2, 3일 있다가 만약에 이것이 여기 말한 대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일지 아니면 인수 공통 감염균 중에 하나인 Q열일지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지금 우리 MC가 말을 한 대로 우리가 메르스 사태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잖아요. 이 매뉴얼이나 이런 기존에 알려진 상식에 따라가지고 대응을 하다가는 우리가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늘 방어적인 태도로 조심하면서 하되 너무나 공포심을 갖지 않게 해야 된다는 우리가 학습 효과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 잘 작동할 것으로 보고요. 또 질병관리본부 그동안에 중앙기관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지금 차관급 기관이 됐거든요. 지난번에 뭐 기구가 없다, 인력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 못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이 됐고 많이 보강이 됐으니까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질병관리본부도 이번 사건도 시험지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될 핑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잉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호들갑을 피우지 말아라 하면서 섣불리 안심을 시킬 것이 아니라 과잉 대응일지라도 일단은 한 다음에 최대한을 막은 후에
막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은 일단은 호들갑 피우지 마라, 안심하라부터 말이 먼저 나왔죠. 대응을 하기 전에. 그래서 국민들의 불신이 그동안 많이 높아졌고 김한 앵커가 아주 잘 지적을 했다시피 공기중 감염 없다. 자꾸만 감염돼요. 사람에 대한 전염률 별로 없다. 치사율 별로 높지 않다. 자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원래 아픈 사람이었다. 굉장히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믿음이 많이 사라진 상태고 또 공교롭게도 하필이면은 이 폐쇄일이 28일인데요. 28일에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소설이 28이라고 몇 해 전에 문단에 충격을 빠뜨렸던 28이라는 소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28일 동안 가상의 도시의 인수 공통 감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었는데 딱 그게 떠오르면서 사람들은 아마 꽤나 공포를 느낄 겁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공포부터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과잉 대응을 먼저 하는 것이 전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좀 호들갑을 떨어서 가능성들을 일단 다 차단을 하고 그게 중요하다. 메르스 때 우리가 얻은 교훈도 바로 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정부 쪽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 어찌 보면 너무 위험이 곳곳에 도처에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중국 텐진항에서 그 화학물질 폭발 사고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화학물질 관리하는 곳이 대한민국에도 뭐 수천 개가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 점검 조치를 잘 하고 있는지 행정적으로만 말고 제대로 좀 봐야 되고요. 지금 만일에 지적하신 부분처럼 이게 새로운 무슨 감염 혹은 젖소 품평에 갔다 와서 거기서 얻은 거라면 거기서 처리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대학 수의병원 내 건물 안에서 실험을 하다가 그랬으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위험 사고와 관련해서 사전에 제대로 지켰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탄저균 아시죠? 그거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연구소에 있습니다. 연구소에. 근데 이 연구소에는 탄저균이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을 거다. 혹은 흑사병, 패스트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나 남아있는 것이 어디냐면 안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지 대한민국도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적으로 호들갑을 떨어서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안전 조치를 다 해야 될 거다. 이 말씀을 좀 건국대에서 발생한 이름 모를 집단 폐렴 증상 때문에 많이 걱정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 돌직구 쇼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과연 원인 모를 폐렴이 무엇 때문에 발병을 했는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속보 제일 먼저 저희 돌직구쇼에서 여러분께 정확히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강윤석 씨와의 불륜 의혹의 당사자인 이른바 도도맘 김민아 씨가 방송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륜의 기준은 잠자리다 라는 아주 독특한 철학을 설파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민아 씨의 발언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 나한테 누굴까 정의를 내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지인들 중에 한 명인 건데 불륜이라고 하는 건 방송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이 자는 걸 포함해서 어떠한 스킨십도 불륜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단 한 점도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걱정에 쓴 것 같아요 지금. 없죠. 없으니까 나온 거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 방송 매체가 강석 변호사가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밝혔던 것과 동일한 방송 매체여서 사전에 강윤석 변호사와 이 김민아 씨, 도도맘이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세간의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희 위원님께 이 문제를 좀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도 급기야 이 김민아 씨의 발언이 실렸는데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송평윤 의원이 쓴 칼럼 저 어제 아침에 재밌게 읽었는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송평윤 의원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김민아 씨가 지금 숨어있다 나왔잖아요. 나와서 지금 아까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용석 변호사하고는 안 잤다. 우리는 불륜의 기준은 잠자리이고 그런 식으로 그 기준에 따르면은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불륜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송평윤 의원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인의 말이 아니라 말이 아니다. 그것이 또
불륜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믿어줄 것이라고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나는 음지에 숨어있지 않겠다라고 나온 것이 중요하다. 나온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숨어 있을 때는 둘이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있을 거야 하라고 생각을 하지만 갑자기 이 사람이 여성지와 인터뷰를 하고 저렇게 방송에 출연함으로써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이 관계가 불륜의 대상이 아니라 불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딱딱하던 그 어떤 상태가 액체 상태로 어떤 불륜에 대해 사람들이 확실한 근거가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 김민아 씨가 방송에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든 것만으로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뻔뻔하다기보다는 상당히 계산된 행동이다. 계산된 행동이다. 근데 여기까지가 송평인 의원들의 분석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김민아 씨가 저렇게 그 똑똑한 어떤 행보나 이런 파장을 생각하고 했을까? 제 생각으로는 이 모든 의도가 강용석 변호사랑 의논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윤선 변호사님께서 앞서 이 도도맘 한 잡지와 인터뷰를 했었을 때 이러다가 이 도도맘이 방송에까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적중을 했네요. 그리고 정성희 위원께서는 이건 계산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까? 계산적인가?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산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전 이제 방송 예언을 했더니 그날 나왔죠. 그날 나왔어요. 이러다가 방송 출연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그날 나왔고, 전 이러다가 이제 아마 김민아 씨와 강용석 변호사를 공동 MC로 하는 프로그램까지 런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도 듭니다. 하도 화제가 불안한 예상 되니까요. 하도 화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동아일보 횡설수설의 글에 대해서도 이 액체 상태로의 진실이라고 했는데 이 논설위원께서 김민아 씨의 미모에 취해서 약간 흐물흐물해져셨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방송을 나온 이후에 근데 여론이 상당히 특히 남성들의 여론이 조금 흐려지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남성들의 논란이 뭔가 중심에서 여자가 정말 예쁘냐 아니냐로 흘러가는 걸 보고서는 나름 방송에 출연한 목적을 달성한 듯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방송 출연에 목적이 있다, 계산적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박윤진 전 대변인, 김민아 씨 같은 경우가 홍콩에서 수영장 사진이 있었을 때 강용석 변호사와 김민아 씨 모두 다 조작됐다라고 분명히 말했었어요. 그 사진은 조작됐다. 나는 강용석 씨와 강용석 씨는 나는 도도맘과 수영장에 같이 간 사실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그 사진이 진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불륜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륜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이제 잠자리였는데요. 불륜의 기준은 잠자리였는지 모르지만 부도덕함의 그 기준은 거짓말이거든요. 적어도 저 두 분은 특히 부도덕한 사람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족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뭐 이런 일이 있지라고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요. 가족 속였잖아요. 주변 사람들 다 속였잖아요. 그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들은 바가 없고요. 해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저 수영장에 같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저분들 얘기는 그런 거죠. 잠자리를 한 관계는 아니다. 홍콩을 함께 간 사이는 맞다. 일본에서도 만난 사이다. 거짓말도 함께 해온 사이다. 이렇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이게 뭐 웃긴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한 일과 관련해서 적어도 저는 뭐 도도맘 김민아 씨에 대해서까지 뭐 공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족을 속이신 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도덕한 행위를 하셨고 그건 오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남편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미안하다고. 독특한 해석이시고요. 그리고 강용석 씨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렇게 나오지 마세요. 이상한 생각만 자꾸 사람들이 하게 되고 정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은 불륜과 관련해서도 용서하지 않습니다만 부도덕한 정치인은 더더욱 바라지를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르윈스키 있잖아요. 그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그 이제 부적절한 관계, 낯뜨거운 관계 이런 관계를 맺었던 르윈스키가 얼마 전에 책을 썼다는 얘기를 듣고 그 책이 불티나게 팔리더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요? 미국 사회 재밌네 이랬더니 대한민국 사회도 이제 이렇게까지 왔고요. 임 변호사님.
자꾸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저 아까 그 얘기 듣고 진짜 그럼 어떡하나 걱정되더라고요. 강용석 씨하고 김민아 씨하고 둘이 쇼를 하는데 제목은 친구 사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단순한 친구 사이 뭐 이런 밤에 한밤의 친구 사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가 만들어서 나가면 어떡하나 느닷없는 걱정, 우려 이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아니 그런데 불륜의 기준은 같이 잠자리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그 말이 일리는 있는 겁니까? 불륜이라는 건 법률 용어가 아예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예. 간통, 그러니까 형사상으로는 간통의 의미 있는 용어고 민사상으로는 부정한 행위가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불륜은 아예 없는 단어예요. 예. 잘 아시다시피 간통의 기준은 성관계 유무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친하게 지냈던들 성관계를 안 했으면 그 입증이 부족하면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민사상의 부정한 행위는 한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행위까지는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남녀간에 남들의 가정에 파탄을 이룰 정도로의 가까운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은 부정한 행위로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민아 씨도 중앙일보 등의 여성중앙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술친구로서 한 달에 2-3번 정도는 계속 만났었고 그리고 홍콩 여행도 같이 갔었다. 예. 나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가깝게 지낸 것까지는 인정을 했거든요. 이거는 법원이 민사상의 부정한 행위로 볼 가능성은 80% 이상인 건데요. 그런데 이제 불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제 불륜은 절대 아니다라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한번 좀 논해보고 싶은데요. 맨 처음에 이 사건이 2014년 11월경에 갑자기 느닷없이 여성 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퍼졌냐면 김민아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올린 사진 때문이었어요. 본인이 직접 올린 사진. 그 홍콩 야경 사진 때문에 누군가가 알아본 거예요. 저 마스크 쓴 남자 강용석 변호사네. 라고 해서 삽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이 퍼지자 맞아요. 바로 글을 내린 다음에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도도만 김민아 씨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허위 사실의 유포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자신이 고소하겠다. 블로그들을, 이 악플을 단 사람들을, 퍼뜨린 사람을 고소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홍콩 야경 사진의 강용석이라는 건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죠? 맞다, 강용석 변호사 맞았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찌라시가 다 퍼지자 뭐라고 했냐면 강용석 변호사를 비롯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얘기가 바뀌어서 의뢰인이랑 변호사 관계는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일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적으로 여러 사람과 한두 번 본 게 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사태가 이렇게 되자 한 달에 2-3번은 술 먹으면서 보는 관계가 맞습니다. 점점 관계가 깊어지면서 말이 달라지고 있다 이거죠. 홍콩에 간 거 나도 절대 나는 홍콩에 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은 조작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얘기를 했어요. 조작이면 조작이고 안 간 거면 안 간 거지. 그렇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홍콩을 간 것도 맞고 수영장을 간 것도 맞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이 여성분의 진실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줘야 될지, 대중을 어디까지 기만할 것인지, 불륜은 안 찢어질지 모르지만 불륜의 원래 의미는 도덕을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대중을 계속해서 기만하고, 그리고 지금 숨어있는 다른 가족들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거, 전 이 자체가 불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자체가 불륜이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녁이나 이런 때에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날 수도 있고 취재원을 만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부터 궁금했던 거는 도도맘이 사업을 하시나요? 계속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났다고 하니까 가장 궁금해하세요. 저도 도도맘이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파트너로서 만났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기사를 뒤져봐도 도도맘이 앞으로 뭐 식당을 오픈한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연애 사업이시려나? 연애 사업. 아니 어찌됐건 그런데 계속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상식적인 선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나 전업주부나 이런 사람들은 비즈니스 파트너도 없지만 그런 식으로 저녁 때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좀 많이 벗어난 분 같아요. 도도맘 씨가 한 매체, 강용석 씨가 해명을 했던 그 매체에 똑같이 출연을 해서 해명을 하는 동안 그의 남편이 또 다른 매체에 출연을 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 불륜 증거를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연예 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예 예. 사업이라고 하는 건 연애가 아니라 연예. 예. 무슨 거시기, 이런 프로에 나올까 봐서 네. 걱정을 자꾸 했습니다. 부적절한 비즈니스 관계? 뭐 이런. 어쨌든 남편은 뭐냐면 자꾸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저도 임 변호사도 이야기하시는 그런 거짓말하는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 증거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는데 당신들 책임질래. 거짓말 할 때마다 나는 그 증거를 다 댈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오히려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남편은 그 도도맘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실망했다. 오히려 남편한테 화를 내는데 무슨 말이냐면 짜집기 해서 문자 주고받은 거 짜집기 해서 공개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게 아니라 당신들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그것까지 다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긴 합니다만 두 분 다 가족을 걱정합니다. 누굴 걱정해요? 아이들을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이른바 김민아 씨 도도맘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빠는 감추려고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걱정한다는 엄마는 나와서 계속되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덮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남편 되는 분은 결정적인 건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저렇게 자극한다라고 해서 지금 붕괴하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전혀 다른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이 아까 임 변호사가 잘 정리하신 것처럼 상황마다 거짓말을 해요. 마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않은 호랑이처럼 나타나가지고 요거 하나 줘도 이 떡 하나의 거짓말, 저 떡 하나의 거짓말 계속해서 고개마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적어도 불륜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르겠지만 부도덕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두 분은 누구에게도 사과한 적도 없고 해명한 적도 없기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아까 정성희 위원께서 이 도도맘의 방송 출연이 사전에 강윤석 변호사와 상의된 것은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강윤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민아 씨가 닮아있는 부분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소한 강윤석 씨처럼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김민아 씨가 또 고소를 했다라는 뉴스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건 어떤 소식이에요? 네, 그렇죠.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 지난달 불륜설을 보도한 매체와 그리고 네티즌들 약 200여 명을 무더기로 고소를 해서 역시나 고소왕답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도도맘이 김민아 씨가 자신과 강용석 씨 관계를 불륜 관계로 규정짓고 비난을 한 네티즌들 약 69명을 고소했다라고 해요. 작년부터 그 찌라시가 돌 때부터 허위 사실이다 고소한다 하더니 결국 이제 드디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매체에서는 이 도도맘의 고소는 고소한 강용석 따라하기가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자신에 대한 비난과 논란을 일종의 정면 승부를 하면서 비즈니스로 이용하는 그 모습은 두 분이 꼭 닮아있다 싶네요. 네. 예. 그래서 비즈니스 파트너군요. 고소를 하면 어떻게 법정에서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이제는 이제 다 상식으로 아시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해도 명예훼손엔 해당합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군요. 네, 사실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인데 이제 다만 허위 사실이냐 사실이냐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가 이제 입증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고소 당한 사람 측에서는 사실은 맞다라는 걸 입증에 치중을 할 테고, 김민아 씨 입증에서도 사실은 허위 사실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 고소는 무의미한 거다. 방송인 강윤석 씨와 그리고 도도맘 김민아 씨의 방송 출연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종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듣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교과서 전국 격앙된 여야의 거친 일.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이 교과서 문제 때문에 야당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일컬어 무속인 혹은 정신분열 이런 용어들이 어제도 쏟아졌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야당에서 무속인 얘기는 또 뭐고 정신분열 얘기는 또 뭡니까? 그거 제가 소개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적격입니다. 여야가 다 그랬답니다, 어저께. 그래서 제가 이제 야당 얘기 물으시니까 야당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대통령은 무속인이냐?
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번 네. 청와대 회담 때 어느 부분의 교과서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안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내가 사학을 전공해서 쭉 읽어보니 전체 편집이 그렇게 의도가 있더라라고 얘기한 거를 대통령은 이제 사학과를 전공하지 않으신 채로 예. 말씀을 하시다 보니 기운이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무속인도 아니시고 뭘 또 기운 갖고 얘기해. 팩트가 중요하지라고 법조인 출신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령 향해서 무속인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상당히 점잖은 분인데 이제 주승용 최고위원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들어보니 상당히 좀 이렇게 정신분열적인 이런 느낌이 들었다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신분열이요? 네, 그러니까 연설을 듣다 보면 정신적인 분열 현상까지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표현이냐라고 하는 여당의 이제 반발을 갖고 왔죠. 그런데 여당은 이때 국정화를 반대하는 세력을 적화통일을 지지하는 거다라고 이정현 최고위원이 얘기를 해서 친박 중에 친박. 막말 못지않은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야당에서 곧바로 아니 그럼 60%나 되는 이 국정화 반대하는 국민들이 대부분 그러면 적화통일 지지한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그만하라 해서 결국 이정현 최고가 약간 사과하는 유감을 표하는 정도로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여야가 뭐 이렇게 자꾸 가는 게 이 가을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아니 정청래 걸 왜 안 하세요? 왜 이러세요? 여야지. 아니 여당에서는 이정현 의원 혼자 이야기고 야당은 보니까 수가 몇 명입니까? 4대 1이니까. 제가 지금 막말이 4대 1의 수준이에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국정화 전국 여야 말인데 지금 보더라도 여야라고 하기에는 쪽수가 4대 1이에요. 처음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누구에 빗댄 건데 듣다 보면 아마 누구에 빗댄 건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건성건성 박수 친다. 이 건성건성 박수 어디서 많이 나왔던 용어죠. 북한의 장성택이 처형됐을 때 당시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 새누리당 최고존엄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존엄에 대한 박수치고는 너무 무성의했다. 여권의 2인자 자리로 쫓겨나지 않을까 싶으면 걱정된다. 이 말을 들어보면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북한의 김정은에 비유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의 최고존엄. 박근혜 대통령을 김정은에 비유를 하고 김무성 대표를 장성택에 비유를 해서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 이종걸 원내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무속인이냐? 대통령이 무속인이냐? 하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앞서 김정은이었다면 이번은 무당, 무속인의 대통령을 비유했고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그래도 좀 점잖습니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교과서가 지필도 안 됐는데 무슨 친일 독재 미하냐고 한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 아주 서민적인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가장 점잖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장 점잖지 않습니까?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따가. 뭐 시중에서 하는 얘기인데.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냐. 사실은 여기다가 찍어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찍어 먹어봐야 하느냐. 주승용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한 줄 더 뜹니다. 대통령의 연설을 듣다 보면 정신분열 현상까지 경험하게 된다. 라고 여기까지가 야당. 이제 여당의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언젠가는 적화 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런 것을 꿈꾼다. 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 안영환 전 의원님. 제가 저희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두 분만 더. 윤재욱 새누리당 의원도 북의 지령 이런 것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셔서 상임위에서 반발. 그리고 있었고요. 어저께 전희경 자유경제 사무총장 이분을 새누리당에 초청해서 뭐 이렇게 의원들에게 교육을 했는가 봐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좌편향으로 기술된 교과서가 12년, 13년간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이 학생들이 아빠가 되고 근로자가 됐다. 그 가정이, 그 기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과서 이제 검정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과 사람들이 다 좌편향되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영웅이다. 이분은 대단한 국정화의 영웅이시고 밤잠 주무시지 말고 전국을 누비며 강연해달라 얘기하셔서 막말을 전국에 퍼뜨리기 위한 거 아니시냐. 양반은 잘 들었고요. 자, 대통령을 대해서 김정은에 비유한 정청래 의원과 무속인에 비유한 이종걸 대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라고 말한 문재인 대표와
그리고 정신분열을 언급한 주승용 최고위원. 일단 요 얘기부터 한번 안영환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새정치연합의 막말은 고질병입니다. 예. 그건 어제 오늘 병이 아니고 고질병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뭐 다 아실 겁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그 XX란 표현을 대선 때 썼다가 이번 청와대 가서 사과하고 왔지요.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이번에 그랬죠. 전번에 뭐 어디에다가 저를 뭐 그 뭐라고 썼지요라고 예. 하니까 고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해놓고 그게 굉장히 분이 안 풀렸는데 나와서 또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녀는의 준말을 썼다가. 예.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뭐 막말 다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최고위원 복귀하면서 이제 막말 전선에 글쎄 뭐 새누리당 최고처럼.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참 말투가 비꼬는 게 굉장히 괘씸합니다. 네. 있는 그대로 한 게 자꾸 꽈서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무슨 흥미를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꽈은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최고 존엄. 뭐 저 연상시키면서 그게 좀 얄미워요. 저는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야 너 나쁜 사람이 하는데 자꾸 꽈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뭐 너 같은 정의로운 분께서 뭐 나 같은 사람에게 뭐 하겠어. 그렇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저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투입니다. 제가 보니까. 손이 즐기세요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도 현재 야당 대표하고 대권 나왔던 기자인데 그런데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느냐. 제가 만약 저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예측하느냐. 응? 그건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 정도 표현하면 되는데 예. 저는 아니 법률인의 언어도 아닙니다. 저는. 그다음에 주승용 전 이제 뭐 언급할 별로 가치가 없고요. 정신분열.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그 새정치연합의 야당의 그 막말 파동은 2004년이었나요? 정동영 의장. 정동영 의장이 노인 폄하 발언해가지고 선거에 박살이 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2년에는 김영민인가요? 나와서 또 이상한 발언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가 안 나오는데 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선거였습니다. 예. 이번 재보궐선거의 범위가 작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를 안 되고 있지만은 어제 재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7대2. 압승했습니다. 예. 특히 광역의원 선거는요, 기본적으로 정당 투표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수도권은 이번에 산 리트머스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야의 현재 정치적 공방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인데 7대2로 새누리당이 압승했어요. 수도권에서 압승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현재 무슨 교과서 전국이라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가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서 여론조사보다 훨씬 위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압승을 했어요. 본래 1대5였습니다. 이제 무소속을 빼고 1대5를 5대1로 역전시켰습니다. 수도권에서 광역. 이것 자체 현재 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런 막말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수권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막말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저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권을 맡을 수 있을까? 시원은 합니다. 야당 지지자들 굉장히 시원할 겁니다. 그래 여당을 저렇게 세게 말하니까 똥이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시원합니다. 그러나 중간층인 대다수 국민들은 저런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도 국민들한테 이 선거 결과 앞으로 이런 식의 선거 결과를 나오지 않으려면 좀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사실 어제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처럼 야당이 수위에 서서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내년 총선 이후의 선거에서도 야당이 뭔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의 새누리 최고위원의 발언도 상당히 한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에요. 저는 굉장히 한심하다기보다는 좀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한 야당의 발언은 늘 얘기했지만 야당은 품격의 문제가 있고 수준의 문제. 이거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수준이 낮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다. 예, 그런 차원이지만 이정현 대표가 얘기한 식으로 언젠가는 적화 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그런 사람을 키워내기 위한 것이 지금의 교과서다. 지금까지 교과서로 배운 사람들은 그런 적화 통일을 지지하면서 그렇게 대비해서 훈련받은 사람입니까? 그걸 검증한 사람은 누구죠? 지금 정부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무책임한 이 색깔론 제기는 저는 굉장히 나쁜 의도가 있는 거다. 이건 더 나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정은 의원이 좀 나중에 사과를 했지만 이런 의도가 색깔론 제기가 나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좀 오버를 하는데
너무 오버하신 것 같다. 그래도 별로 박 대통령 눈에는 지금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질 떨어지는,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과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이정현 최고위원의 발언 중에 어떤 것이 더 심각합니까? 무식한 사람과 예. 의도적으로 나쁜 건데 교양 있는 사람. 예. 둘 중에 어디 쪽에 더 나쁜 것 같아요? 고르기 힘드네요. 고르기 힘들어요. 근데 야당의 막말은 예. 나름의 전통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전통입니까? 이유와 전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편하게 그냥 점잖게 이야기를 하면 언론에서 안 써주니까 자극적인 단어를 자꾸 써오는 거예요. 자극적인 단어를 쓰면 여론에서 써주니까 언론에서 그리고 지지자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예. 그러다가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경우가 많았죠. 그게 다 옆에 있는 사람의 박수지만 옆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야유는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그 귀태라든가 김용민 의원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딱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사태인데요. 이 이정현 의원의 최고위원의 발언은 나중에 매우 정중히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색깔론을 갑자기 들이댄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었고 오바였고 그래서 본인도 아차 싶어서 재판에 바로 사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런데 박용진 전 대변인, 야당은 이 막말 안 할 생각이 없나 보죠? 예,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막말, 이제 표현의 문제인데, 일단 이정현 최고위원 말씀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면, 네네. 그리고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님의 우려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의 반박을 드리면, 통진당 그 핵심 요인, 그 인사들 싫어하시잖아요. 대통령도 싫어하시고, 이석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이분들 국정교과서를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정말 생각 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각 없이 하는 말. 너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야당의 부적절한 표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런 부적절한 대통령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대통령을 사이코라고 표현했다. 그건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고요. 한 번도 나는 노무현 일을 대통령이라고 마음속으로 인정한 바가 없다라고 김무성 의원 시절에 이제 야당 시절에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대통령을 무슨 환생경제라고 하는 뚱뚱한 데에서 노가리로 표현을 하고 뭐도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의 진짜 막말의 총 집합체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알아야 될 건 지금의 새누리당이 과거에 더 막말이 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때 국민들이 그럼 새누리당한테 박수 쳤냐? 한나라당한테 박수 쳤냐? 아니요. 그때도 국민들은 저런 수준의 얘기들을 하냐고 해서 오히려 분개했고요. 대통령을 왜 구둔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이제 역으로 이제 묻습니다. 아까는 제가 이정현 최고한테 물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이 조금 미우시죠? 그럼 대통령한테 가장 뼈아픈 건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이 아니에요. 선거 결과로 말해 주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본인이 책임진 선거에서 진 적이 없어요. 누구를 상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손으로도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야당이 계속해서 자기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야당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변신하고 반성하고 달라져야죠.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국민들에게 박수받고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야당이면 대통령한테 절대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심어주지 못합니다. 말로 하는 것 갖고는요. 하만독구지 반성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정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옹호를 좀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은 사과를 일단 했어요. 사과한 건 이제 바람직한 거고. 그런데 이제 앞에가 이런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사실 앞에 문장만 자르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문장은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언론의 성격상 긴 문장을 다 소개할 수 없다 보니까는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말 새누리당 과거의 막말의 건수와 야당의 막말의 건수는 비교가 되지가 않지요. 그거는 케이스를 몇 개를 들은다고 비교가 되지 한번 더 모아볼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만만치 않을걸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비교가 돼. 아까는 무식하고 무슨 이야기 했는데 건수라면 질의 문제는 어찌 모르겠습니다. 양의 문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야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용진 전 대변인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현재
모든 결과는 선거가 보여줍니다. 국민들의 민심은 아무리 여론조사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가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그런데 선거는 야당 게 좋았어요. 그럼 야당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의 이 모습도 내년 선거에 어떻게 투영될지를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정화 교과서 문제와 관련돼서 야당의 막말 그리고 여당의 이정현 최고위원의 발언은 분명 부적절한 것이 맞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이 필요한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 이야기를 안 꺼낼 수 없는데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으르렁거렸던 김무성 대표가 요즘 박근혜 대통령과 새로운 밀월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찰떡궁합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다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박근혜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역적인 대통령 앞으로 만나기도 힘들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아직 집필전도 구성이 안 돼 있고 따라서 역사책이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 지금 참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들께 또 우리 동료 의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을 대통령께서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주 오늘 내용도 좋고 방향을 설정하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요, 한때는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으르렁거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정교과서 사태를 두고서 김무성 대표가 발언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또 따라해주고 박근혜 대통령이 장군하면 김무성 대표는 또 멍군하고 정말 찹쌀떡 같아요. 네, 네, 그러게요. 진짜 말대로 예. 한때는 으르렁거렸는데 지금은 약간 손에 손 잡고 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네, 지금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박 대통령께서 27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때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에 대해서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하셨는데 이 얘기는 공교롭게도 그 전에 청와대 오자회동에서 김 대표가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엔 거꾸로 28일 최고위원회에서는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독재 미화 교과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이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까지만 해도 공천룰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는데 둘이서 받거니 주거니 하면서 아주 강공 드라이버를 거는 모습이 이채롭다라고 신문이 전달하고 있네요. 정성희 위원님,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아무리 있다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헷갈립니다. 그걸 보는 국민들은. 나빴던 적은 이제 한 번 있었죠. 예.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해서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을 때 오늘까지만 참는다라고 하면서 또 베이징에서 개헌 얘기했을 때도 두 사람 사이 안 좋았죠. 그때는 이제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서로가 양자가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네. 그렇지만 양자가 밀월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중심을 잡고 있고요. 네. 김무성 대표 혼자서 약간 밖으로 나갔다가 예. 들어왔다가 하는 그런 관계지. 혼자 밀당을 하고 있다. 예, 혼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 거기에 박자를 맞춰주거나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고 예. 김무성 대표가 혼자서 들어갔다가 약간 나왔다가 좀 밀당이 받았다가 이렇게 하는 관계 같아요. 박인 대표님, 그러니까 정성희 위원의 분석대로 하면 혼자 사랑을 했다가 삐졌다가 사랑을 했다가 삐졌다가 이런다. 대통령 미동도 하고 있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예. 대통령은 지금도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감정은 없는 거고 싫어하는 감정은 여러 번 우리가 확인을 했죠. 대통령과 가장 세게 붙을 거다 했었던 건 추석 연휴 때 문재인 대표와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공천제 합의를 따닥 해놓고 예.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우당탕탕 친박계에서 공격하니까 내가 오늘까지만 참아. 예. 앞으로 안 참아. 그러더니 야당 대표에게 참지 않겠다고 그냥 해버리시면서 그러니까 혼자서 책상 치고 이렇게 하시지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가 책상을 치든 화를 내든 참지 않든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두 번의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용 쓴다. 저렇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런 개혁적인 대통령 다시 안 나옵니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에 TV를 통해서 딱 보고 있는 대통령을
문틈으로 보면서 예. 김무성 대표가 마음 졸이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미화원 아줌마가 용 쓴다. 예. 혀를 차고 가시는 장면이 만평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예. 그저께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서 그 김무성의 오른팔을 자처했던 김성태 의원이 악수 2번 해보려고 예. 빛의 속도로 이렇게 악수하고 다시 앞질러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김무성계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대통령과의 기싸움에서 완전히 끝났구나. 대통령이 내세우는 의제와 대통령이 내세우는 방향대로 우르르 몰려가는 걸 보면서 김무성의 호위무사가 대통령의 내시 정도로 이렇게 역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이렇게 우습게 봤거든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김무성 대표가 지금 저렇게 열심히 대통령에게 이렇게 뭐 신호를 보내나 그 신호를 좋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런 저는 그냥 구경꾼이니까 야당이니까 이렇게 보여요. 좋은 말씀이죠. 구경꾼이라는 이야기. 지금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관계 남녀 관계로 이제 뭐 노래도 나오는데 그걸 전제로 한다면은 남녀 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게 남녀 관계입니다. 강용석 어떻게 알아요 남녀 관계를? 지금 비유를 하니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하고 대변을 하면서 기자들이 많이 질문이 와요. 어쩔 때는 기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100% 아는 경우가 있고 120%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기자들이 내가 아는 것에 20%밖에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버라고 근데 지적을 하진 않아요. 왜? 지금 기자가 또 기분 나빠하니까. 그러니까 오버를 지적하지 않으면서 좀 웃고만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기자들은 또 그걸 당연하게 그 기사를 쓴 많은 국민들은 이게 진실인 줄 아는 겁니다. 국민들이 면하는 진실은 언론이 보는 진실이죠. 사실 진실이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저도 어느 관계인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도 여기 보면 참 추측성 보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 지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이야기는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제가 아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계속 했어요. 아니 아직 밥을 어떤 쌀로 짓고 누가 지을지도 모르는데 벌써 밥이 타는지 어떻게 하느냐. 지필진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어떻게 틀도 짜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비난하느냐를 했던 이야기는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걸 두 사람 했다 해서 궁합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개인들의 관계, 특히 권력의 내부 심층에서 있는 이야기는 제3자들이 알기 힘들고요. 그래서 기자들은 예측 보도 쓰는데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보도의 이 신뢰성에 대해서 살짝 여운을 줬던 그런 발언까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우연하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다음 주인공이 바로 이석기 전 의원입니다. 만나보시죠. 내란 선동죄에 대해서는 명백히 유죄를 선고받아서 9년형을 받았고 지금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독방 생활을 하고 있는 이석기 씨. 그런데 이석기 씨가 요즘 독발 생활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던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책을 쓰고 있다고요? 네, 지금 수원구치소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란 선동죄가 유죄가 확정이 돼서 9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런데 수원교도소는 지금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입니다. 구치소는 미결수가 있는 곳이죠. 뭐 시청자로 아시겠지만은 확정 판결이 나면은 이제 그 교도소로 들어가고 미결수 아직 재판 중인 사람 구치소에 있는데 구치소에 있습니다. 아니 9년형을 확정받았는데 왜 지금 구치소지인데 또 다른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건 홍보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중앙선관위를 속여서 선거 보존금을 타낸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습니다. 사기죄죠. 사기죄죠. 사기죄입니다. 정치범이 어울리지 않은 사기죄를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구치소 내에서 독방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독방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책을 집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이 교도소에 특히 이제 뭐 정치 관련 범죄자들, 뭐 정치범들에 대해서 책을 많이 뭐 사상 관련된 것은 이제 출입 규제 많이 그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설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에 웬만하면 책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받아서 읽으면서 책을 쓰는데 시간을 보낸다. 무슨 책인지는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관들이 웃으면서 이거 옥중서신 나오는 거 아니야? 아마 옥중서신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책, 그 본인이 부인에게 보냈던 엽서를 책으로 만든 게 옥중서신입니다. 그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 운동도 하지 않고 책을 쓴다고 그러고요. 보통은
우리 재수자들이 9시 반에 잠을 자는데 1시까지 뭔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과연 뭔가를 쓰고 있는지에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뭘 쓸 말이 있을까요? 본인의 아까 이제 이석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확신범입니다. 소위 말하는 확신범, 자기 신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쓰면서 본인이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다. 소위 대법원 재판까지 가서 본인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 뭐 될 것으로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흥미로운 것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서 옛날 통진당 멤버들이 어떻게 이제 지내느냐 하는 것이 좀 관심인데요. 이석기 지금 옥중서신 집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출마설과 당명을 바꿔서 출마설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그렇게 무소속이든 친당을 만들어서 출마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돈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통진당이 우리가 맨날 비판하는 것은 이게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뭐 대한민국 이념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정부 돈을 타서 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막혀서 아무리 본인들이 정치 재개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뭐 신당을 만들어서 나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최근 근황에 대한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휘날리기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점점 더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 저는 이 가을 숲섭에서 나는 이 풀벌레 소리, 가을 곤충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운치 있게 느껴지는데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이 운치뿐만 아니라 여기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가 됐습니다. 어디에 좋냐? 오늘의 휘날리기 기사입니다. 왕귀뚜라미는 노인의 힐링을 돕는 반려충으로 효과가 있다. 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이 어르신들이 울적하거나 어르신들이 쓸쓸하거나 어르신들이 조금 심적으로 힘들 때 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 곤충 울음소리가 노인들의 힐링에 효과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 의원님 알고 계셨어요? 저도 지금 알았는데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여보 우리 아버님한테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는데 귀뚜라미 한 마리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얘기 가능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보 아버님 집에 보일러가 아니라 귀뚜라미를 놔줘야 돼. 저희 어머님께 위해서 개를 한 마리 사서 기르고 있는데 강아지 귀뚜라미를 사서 드렸는데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귀뚜라미는 일단은 농촌 가서 잡으셔야 되는데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귀뚜라미 한 종류인 왕귀뚜라미 기르기가 노인의 우울증과 인지기능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 결과를 해외 노인병 학회지에 게재를 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실험한 결과 실제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효과가 있던 것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을 상대로 밝혀졌다고 하니까 귀뚜라미 소리 많이 들려드리는 것, 그리고 이왕이면 자식들 얼굴 더 보여드리고 함께 어딘가에 가서 같이 풀벌레 소리도 들으면 더욱더 그 힐링 효과가 배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늘도 슬퍼 이렇게 비만